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훈 교수입니다. 플랫폼의 기본적인 성격, 그리고 플랫폼이 왜 지금 이렇게 강력한가, 그리고 플랫폼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 원래 본질에 충실하라 한 얘기를 너무도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 않다. 플랫폼의 모든 것을 알아야지만이 사실 플랫폼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은 이 파괴적 혁신 플랫폼은 어떻게 전통산업을 무너뜨렸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기업들이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두 가지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네 산업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했고, 또 하나는 인터넷에 힘을 입어서 자기네들의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원래 플랫폼 자체도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그냥 자동차 플랫폼, 아니면 시장도 하나의 플랫폼이고 신문도 하나의 플랫폼이었습니다.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의미는 누구나가 다 와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이런 것들에 무엇이 입혀졌냐면 디지털 기술이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들이 만들어내졌죠. 과거의 전통 플랫폼, 거기에다가 온라인, 인터넷 플랫폼, 그리고 거기에 이 모바일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폭발적인 플랫폼들이 생겨났습니다. 현대 플랫폼의 기본적인 특징은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확장이 무한정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버의 얘기를 많이 듭니다. 250개가 넘는 그런 도시에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전통적인 모든 산업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버가 초창기에 나와서 막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그 당시에도 뉴욕에 있어서 택시 드라이버에 대한 라이센스를 사기 위해서는 130만 달러 정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해 말 1년도 되지 않아서 30만 달러로 가격이 폭락을 했죠. 근데 그뿐인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버가 활성화되면서 차량에 대한 보험, 하물며 주차장, 도시 공해, 아니면 트래픽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버가 뭘까 하면 혁신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말이 많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택시업 회장은 우버 경영자는 노상 강도야. 모든 규칙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 이렇게 아주 폭발적인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창업자인 트래비스 갤러릭은 틀면 나오는 물처럼 쓸 수 있는 운송수단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송수단이 그렇게 아주 복잡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타기 어렵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틀면 나오는 물과 같은 그런 운송수단,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라고 합니다. 또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고객에게 5분 안에 자동차를 보낼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우버는 좀 특이합니다. 우버는 우버이스, 그 다음에 우버 플라이트, 그리고 우버 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나가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어디에 자동차가 많이 가고 어디에 묵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일요일날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나오니까 스마트 시티, 어디에다 전철을 놓고요, 어디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어디에 공원을 짓고, 어디에 컨벤션 센터를 짓고, 이런 설계의 기본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우버는 운송회사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거대한 스마트 시티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회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버의 부사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객들에게 5분 안에 자동차를 보낼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갤러릭의 얘기와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자, 디지털의 혁신의 역사를 한번 보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어요. 마크 앤드리스라고 하는 사람, 넷스케이프의 창업자죠. 인터넷이 몰고 온 파괴적 혁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플랫폼이 가져온 혁신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인터넷이 가져온 혁신은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고 있다. 그러면 전통산업이 어떻게 대처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이번 4장의 주제인데, 전통산업은 어떻게 했을까요? 인터넷이 몰고 옵니다. 제가 한때 기억, 엄청나게 큰 회사에 젊은 과장들이 그 회사를 일으킨 전무, 상무, 사장님들한테 가서 인터넷이 아니면 다 죽어요. 이제는 어른들의 시대는 갔어요. 이제 우리의 시대예요. 라고 해서 굉장히 기를 죽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닷컴 버블이 생기고요. 인터넷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몰아내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전통기업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방도를, 자기네들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전통기업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거기에서 조금 더 잘하려고 하는 기업과 그 다음에 기술을 입히려고 하는 기업.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인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효율적인 파이프라인 기업이 비효율적인 파이프라인 기업을 잡아먹었죠. 1990년대 효율적인 파이프라인 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인터넷이 몰고 오니까 이들은 빨리 여기에 움직인 거죠. 온라인 유통기업이 생겼습니다. 한계 비용이 제로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통비용이 없고 생산의 단가가 떨어지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비용들이 대단히 싸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마존이 생겼죠. 그 전에 엄청난 책방인 보더스나 바르제노브를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온라인에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무장한 아마존을 무시했죠. 자, 그리고 또 넷플릭스는 블록버스터를 몰아냈죠. 블록버스터는 망했습니다. 온라인에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온라인에 대처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DVD나 이런 것들을 했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파일로다가 만들어져서 네트워크를 타고 전달하게 되면서 넷플릭스가 뜨면서 블록버스터는 망했죠. 뉴욕타임즈나 아니면 워싱턴 포스트는 온라인 뉴스에 대한 배송을 했죠. 그래서 CNN이나 폭스미디어를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인터넷을 빠르게 적용한 기업들이 과거의 전통 기업들의 대처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 기업들 중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망했고, 빨리 적응한 기업들은 지금까지도 잘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렇게 새로운 산업들이 생기면서 선적용, 먼저 적용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의 바이블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본 원칙이 새로운 기술을 먼저 적용해서 실적을 만드세요라고 하는 기본 원칙이 있죠. 인터넷 시대에도 이렇게 선적용해서 무엇인가 효율을 만들어낸 기업들은 지금까지 잘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마크 앤드리스의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바꿔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플랫폼이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라고 저는 대치하고 싶습니다. 전통기업이 온라인화 되면서 온라인에 빨리 적응한 기업들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런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먼저 적용하세요라고 하는 게 제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빨리 수정하는 게 낫죠. 주저하다가 뒤로 처지거나 아니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온라인화, 인터넷화 되면서 그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파이프라인 기업이 어떻게 그러면 지금 플랫폼 기업에 대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와 우버는 호텔 산업들을 뒤로 처지게 만들었죠. 에어비앤비보다도 5개의 하얏트나 아니면 메리어트나 이런 기업들이 다 합쳐도 에어비앤비 하나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버는 택시를 무너뜨렸죠. 아마존은 출판업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고정자산 없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자기 파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의 기업들 중에 과거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까지 잘 나가는 기업들은 스스로 자기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책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회사였죠. 거기에 이북을 만들었습니다. 이북이 잘 팔리면 자신들의 비즈니스인 책 팔리는 것이 잘 안 팔리고, 책이 잘 팔리면 이북이 안 팔립니다. 그러나 남이 이북을 잘 만들어서 내 메인 비즈니스가 위협을 받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북도 팔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책을 파고 자기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런 산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제일 잘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기 카니발레이션을 못해서 망한 기업이 대표적으로 코닥이죠. 코닥은 1800년대 말에 필름을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필름을 상업적으로 만들어서 100여 년 동안 굉장히 잘 나갔죠. 100원의 필름을 팔게 되면 70원이 남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올림푸스나 fu지나 소니나 이런 디지털 기업에 밀렸죠. 디지털 카메라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근데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만든 건 누군지 아십니까? 코닥입니다. 코닥은 100원에서부터 70원이 나는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필름을 팔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에 풀지 않고 엄마한테도 이야기하지 마라고 할 정도로 그것을 극비리에 붙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거죠. 자기 스스로의 파괴를 하지 못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은 노키아를 이겼죠. 블랙베리를 이겼습니다. 블랙베리 10년 만에 시장의 99%를 잃은 그런 기업입니다. 스스로의 혁신을 못했죠. 노키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 노키아나 아니면 블랙베리나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혁신 기업에 파견을 했답니다. 자기네들의 임직원들을 가서 좀 보고 오세요 라고 할 정도로 파견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혁신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을 받아들일 자세가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묻혀 있어서 자기들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플랫폼의 세계가 모든 것을 먹어치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포춘 500대 기업 또는 S&P 500 기업이 얼마나 가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자, 파이프라인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으로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가치 창출이나 소비, 품질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새로운 공급자들의 가치 창출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로막는 장벽이 제고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이 참여하고 소비자들이 참여합니다. 가치 창출이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카카오톡은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보내거나 이미지, 영상을 보내는 그런 장벽을 엄청 내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SMS나 MMS를 쓸 때는 그 과정과 비용이 너무 높아. 카카오가 생기면서 그런 것들을 엄청 낮췄습니다. 위키피디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블로그나 신문기사나 이런 것들 또는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던 것들을 지금은 간단하게 집단지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죠. 새로운 공급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공급자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어떻습니까?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누구나가 다 참여를 한다. 그리고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장벽이 무지무지 낮다. 이제는 장벽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 모든 콘텐츠나 텍스트나 세상에 나와 있는 소식들의 장벽을 낮췄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사용자와 더 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구입을 하게 돼요. 호스트가 방을 내놓게 됩니다. 소비자가 만들어내죠. 여기에 또 더 낮은 장벽이 뭐냐면 소비자가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는 스위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장벽이 낮아져. 누구나가 다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아주 쉬워서 이제는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구별이 없다. 프로슈머의 세계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결국 모든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모든 사업자는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또 여기에 소비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뀌었다. 누가 남의 집에서 자요? 누가 남의 차를 타요? 아니면 누가 남의 기계를 빌려요? 아니면 누구에게 내 아이를 맡겨요? 내 개를 모르는 사람에게 산책을 시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싹 없어졌죠. 소비의 형태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생기게 되면 처음에 이런 것들을 우버가 시작을 했다고 해서 어떤 분야의 우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당 모든 분야에 소비자의 행동과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시장을 폭발적으로 플랫폼을 만드는 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플랫폼의 노력까지도 들어가게 되죠. 큐레이션을 했습니다.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유튜브 어떻습니까? 초창기에 포르노 많죠. 그 다음에 폭력성 많습니다. 상행성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큐레이션을 통해서 연관성 있는 품질 좋은 것만 올려놓고 품질 나쁜 건 내려놓고 살색이 많이 나온 건 없애버리고 바로 큐레이션이죠. 필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성장 속도가 엄청 더 빠르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죠. 초창기에는 우리가 마중물이나 큐레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올려놓고 사람들이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고리즘으로 해결해야 된다. 필터로 해결을 해야 된다. 실력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게 큐레이션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RPA, 우리가 자동적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플랫폼은 비즈니스 환경의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부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산을 분리하라. 그리고 두 번째, 재중개화를 하십시오. 우리가 원래 온라인이나 플랫폼 기업은 중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더 쌉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재중개화를 하세요. 세 번째, 시장 통합합니다. 플랫폼 기업은 가치를 분리했거나 재중개화를 했거나 아니면 시장을 통합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자산 분리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제 발전소와 그리고 자기 공명 MRI 장치와 농경지의 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를 주려고 하는데 내가 주느냐 아니면 부동산 회사를 통해서 주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소유는 내가 있지만 그 가치를 누리는 가치에 대해서 무엇인가 판매를 하는 회사는 달리 있는 거죠. 서로가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뉴욕에서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면 강에 가서 댐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력 몇 년에 대한 수고를 하지만 발전소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거죠. 그럼 전기가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소사업자들, 과거에는 내가 발전소를 지었지만 중소사업자들이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 그 발전의 양을 사서 공급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뉴욕시는 어떻습니까?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기네들이 그것을 통제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산과 발전소라고 하는 땅, 산, 물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가치는 발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했더니 너무 효율적으로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게 가치를 분리하세요. 자산을 분리하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도 가지고 있고 나무도 가지고 있고 다 이랬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무를 팔고 싶으면 팝니다. 물을 팔고 싶으면 팝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그 가치를 분리했죠. 과거에 캘리포니아에서 가뭄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가뭄이 혹독했는데 호주에서는 이것을 일찍 시작을 해서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물을 농사 짓는 사람에게 팔아서 돈을 서로 벌고 가뭄도 어느 정도 극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리적 자산과 가치를 분리해서 한 그런 플랫폼 회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제 재중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 초기에 우리가 대단히 많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중개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지금 플랫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죠.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규제하고 소유하진 않지만 통제를 하는, 어떻게 보면 소유도 가능하죠. 이렇게 과거에 없었던 재중개자가 강력하게 생겼습니다. 어찌 보면 쓰레기차 피하려고 하다가 무슨 차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 예를 들어서 강아지 피하려고 하다가 늑대를 만났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 강력한 중개자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재중개자라고 얘기합니다. 전형적인 과거의 중개자는 확장이 어렵고 그 다음에 속도가 떨어지고 불투명했고 비용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나 새로운 중개자의 유형은 좀 다르다. 확장도 쉽고요, 속도도 빠르고 투명도도 높고 비용도 떨어지고 참가자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의 중개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플랫포머는 보유하지도 않고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는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중개자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와는 다르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플랫포머가 욕심을 내기 시작하게 되면 나쁜 효과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런 온라인 도구, 알고리즘, 피드백, 데이터 이런 것을 통해서 산업의 판도를 바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음반회사는 중개인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광고회사도 중개인이 있었죠. 광고 에이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출판을 하게 되고 구글 애즈워드를 통해서 자기가 광고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시장 통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를 통합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디지털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흘러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막힘이 없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모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파워가 생기게 되죠. 그냥 다른 예로 보면 여러분들이 시내버스 앱이 있고 그 다음에 고속버스 앱이 있고 마을버스 앱이 있고 뭐 이렇게 또 쳐보시죠.
내가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시내버스는 뭘 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지하버스 못 탑니다. 아니면 고속버스 못 탑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검색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속도가 많이 떨어지죠. 근데 그것을 통합하게 되면 당신은 전철을 뭘 타고 시내버스를 몇 번을 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도보로 3분 가고 난 다음에 뭘 타게 되면 시청까지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어요. 어떻죠?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것을 통합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역별 분야별 그런 나뉜 시장을 통합하게 되는 그런 플랫폼이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통합하죠. 파편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통합합니다. 검색 비용이나 정보 이용 비용 또는 의사결정에 대한 부담이 대단히 적습니다. 이렇게 한 것들이 과거에 아마존 또는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커머스 시장을 전부 통합해서 이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었죠. 거대 파이프라인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서 거대 산업이 이거 세상이 바뀌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내에 뭐 효율적으로 좀 개선할 거 없어? 아니면 외부하고의 어떤 네트워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게 없어?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고객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을 검토하겠죠.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파이프라인 기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죠.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내가 운동화를 만드는 공장이면 원료 회사 인수해, 유통회사 인수해, 그 다음에 신발 파는 가게도 우리가 만들어. 그러면 이것을 수직 계열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가를 줄이고 품질을 향상하고 무엇인가 내 통제하에 두는 것을 이 수직적인 계열화라고 얘기하죠.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 세계에서 자기가 살아나가는 뿐만이 아니라 확장을 했던 그런 기업의 한 예가 있습니다. 생존하고 번영까지 했죠. 나이키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발을 확장했을까요? 아니면 러닝구나 아니면 가방까지 파는 그런 수평적으로 확장했을까요? 물론 다 했지만 여기에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퓨얼밴드를 발표했습니다. 사용자의 운동을 측정하고 걸음수를 재고 소진한 칼로리를 쟀습니다. 건강 앱들도 만들었죠. 수평적으로 했습니다. 전통적인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확장했습니다. 새로운 성장을 시도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과거에는 물건을 팔고 끝났지만 이제는 서로 고객들끼리의 상호작용, 내 회사와 내 제품과 고객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성공을 했죠. 이 시사점은 전통기업이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만들었다. 사용자들끼리 더 많은 상호작용을 만들었다. 건강을 하게 하고 운동 수칙을 만들고 끊임없는 또 데이터를 수집해서 고객들에게 계속 리스폰스를 주게 되고 생태계를 만들었죠. 다른 기업에 없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애플이 똑같죠. 애플이 제품을 만들고 앱을 만들어서 고객들이 많아지니까 또 제품을 사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제품을 파는 것보다 생태계를 만들어야지만이 그 회사가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제품 만들고 좋은 서비스 만들고 좋은 고객을 획득하지만 그 고객들 간에 무엇인가 생태계를 이루고 협력해서 같이 하는 큰 에코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그 회사는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고 매번마다 피곤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에 그것을 따라한 기업이 있죠. 경쟁사입니다. 언더아머, 나이키의 자극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은 나이키와 똑같은 기업이었는데 영양관리 앱을 사고 그 다음에 피트니스 앱을 사고 트레이너 회사를 인수하고 거의 7억 달러 이상의 인수 비용을 들였는데도 제조업은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메즈나 하이얼, 삼성 이런 회사들이 왜 IoT나 앱을 만들어서 자신네들의 제품을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고객들 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려고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생산기업들의 생명은 고객들의 상호작용에 있다. 그래서 이런 IoT를 만들어내는 이유도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제조업 자체도 그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플랫폼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비어있는 시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 금융, 교육, 의료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이죠. 규제가 아주 단단한 시장입니다. 이것도 규제가 풀리게 되면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저는 애플워치를 10여 년 차고 있습니다.
제 심박수와 체온과 이런 것들이 계속 어디인가 쌓이고 있죠. 만약 내 개인적으로 그것을 풀어줘라고 하면 저에게 메시지가 올 겁니다. 여름마다 당신의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요. 빨리 병원에 가지 않으면 10년 안에 죽을 확률이 90%. 그럼 병원에 가겠죠. 그런데 애플이 지정한 병원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엄청난 시장이 지금 이렇게 금융이나 제조나 교육이나 의료나 군사나 이런 보수성, 규제가 있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플랫폼화되고 있지 않다. 이런 장벽들에 대한 분석이 미리 예견이 돼서 준비를 하게 되면 엄청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시사점도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한계병과 한계 수익의 우위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파이프라인 기업에 있어서보다도 고객들의 상호작용이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파괴적 혁신을 가져오고 커뮤니티 주도의 큐레이션이 품질 관리를 하게 되고 소비자의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기업들이 알아야 될 겁니다. 플랫폼의 출현은 이런 세상의 모든 산업들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가치와 자산과를 분리하고 있고 재중개화를 하고 있고 소유와 통제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이 새롭게 거듭날 때는 과거의 산업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런 플랫폼을 런칭하는 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공적으로 플랫폼을 런칭하는 8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5장에서 뵙겠습니다.